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밝고 상냥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내심 그래 우리 집에도 드디어 딸 같은 식구가 생겼구나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아들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 며느리가 살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집안일에 서툴러 이런저런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자주 피곤함과 불만이 묻어났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짜증 섞인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제가 괜히 무슨 말을 건네면 알아요. 제가 할게요 하며 곤두선 반응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직은 적응이 안 된 거겠지. 젊은 나이에 집안일 하려니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을 보거나 아이를 돌볼 때에도 싱긋 웃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다가도 거실 소파에 앉아 화면을 스크롤하며 웃음을 짓거나 때로는 표정이 굳어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애가 뭘 그렇게 휴대폰으로 보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다 치우고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하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요.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보통 때처럼 가벼운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고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제 카드값 좀 대신 내주실 수 있나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농담을 하는 건가 싶어 잠시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얼굴은 웃음기 하나 없이 진지했습니다. 심지어 눈빛 속엔 당당함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며느리가 불편한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살림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좀 풀려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카드값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번 달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림을 하며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들리던지요. 그렇다고 해서 카드 빚을 시댁이 대신 내주어야 한다니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카드값이라는 게 어디에 그렇게 쓴 거니? 필요한데 쓴 거라면 우리가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러자 며느리 얼굴은 곧장 불쾌한 기색으로 굳었습니다. 살림하는 것도 사람 미치게 하는데 뭐 좀 사면 안 돼요?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도 먹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살림으로 힘든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걸 물건 사는 걸로 풀고 부족하면 시댁이 대신 갚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안 되지. 빚을 졌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집안에 손을 벌려? 절대 안 된다.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자 며느리의 표정은 금세 분노로 뒤바뀌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제가 카드값 쓴 게 다 이 집에 와서 살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니까요? 이 집 살림 때문에 힘든 건 생각도 안 해요? 당연히 시댁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뭘 던지고 난리를 쳐.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쿠션과 잡동사니를 집어 던지며 거실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던 방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얼른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온 집안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저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며느리가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물건을 던지며 깽판을 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손주는 놀라 울다가 겨우 진정되어 잠들었지만 제 가슴속은 불길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이 눈앞에서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말없이 숟가락만 휘젓는 모습에서 깊은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 아내가 카드값을 대신 내달라고까지 하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나간 거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꾸짖는 마음보다는 제발 솔직히 이야기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더 컸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밤만 뒤적였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도 몇 번 본 적 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안 자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뭘 그렇게 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드라마나 쇼핑몰 구경인 줄 알았는데 화면을 힐끗 보니까 전부 명품 가방, 화장품, 신발 같은 거였어요.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결제하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어요. 아들의 고백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알겠지만 그것을 풀기 위해 명품 쇼핑을 하고 있었다니 그 돈이 결국 카드빚이 되고 이제 와서는 그걸 시댁이 책임져야 한다고 당당히 말하다니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말렸죠. 그러다 부부싸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화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고만 있었어요. 제가 강하게 뭐라 하면 집안이 더 엉망이 될까봐. 아들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그동안 왜 아들의 얼굴이 늘 지쳐 있었는지, 왜 우리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결국 며느리가 저 카드빚을 다 쇼핑으로 만든 거란 말이냐? 살림살이에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며느리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크게 자극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숨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제가 안방에서 재우고 있었고 아들은 회사에 나가 있던 터라 집에는
저와 며느리 둘만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의자에 묵묵히 앉아 며느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는 무심한 듯 물었지만 표정 속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밤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고 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슬쩍 쥐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너희 집안 형편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살림에 필요한 게 있다면 당연히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밤마다 잠 안 자고 휴대폰으로 명품을 사고 그 카드값을 우리에게 대신 갚으라 했다는 것 아들한테 다 들었다.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가 살림하면서 얼마나 답답한데요. 남편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풀었던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잘못되면 결국 그 피해는 가족이 다 함께 짊어져야 한다. 내가 쓴 카드 빚을 우리가 대신 갚아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손주 돌잔치에 우리가 선물한 금반지까지 팔아 카드값에 썼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게 어찌 시댁을 존중하는 며느리의 도리냐. 제가 그 말을 꺼내자 며느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러다 끝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왜 존중을 해야 돼요? 이 집 들어와서 받은 스트레스는요? 그건 다 무시하세요? 저는 그냥 숨통이 막혀서 그랬던 건데 그거 가지고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과 핑계로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힘들었다면 우리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논했어야 했다. 그런데 몰래 빚을 만들고 그것도 명품으로 채우고 결국은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건 이해가 아니라 배신이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끝내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울하다는 듯 저도 사람인데 좀 풀 수 있잖아요 라는 말만 반복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하며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는 단호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있긴 했을까? 혹시 우리가 놓친 건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곧 아니야. 그건 변명이 될 뿐이야. 빚을 지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 했는데 그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지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돌아오자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나눈 대화, 그리고 끝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소.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애가 잠깐의 실수로 그랬다면야 우리가 도울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저건 습관이요. 그리고 태도 자체가 문제야. 우리가 대신 갚아주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게 뻔해. 남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카드값 몇 푼이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우선은 아들에게 확실히 말해야지. 내 아내가 한 짓을 더 이상 감싸고만 있으면 가정이 무너진다고. 그리고 며느리와도 단도직입적으로 대화해야 해. 만약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이 집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오랜 세월 가장으로서 겪은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들도 그 무게를 느낀 듯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아내와 오늘 낮에 이야기를 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밤마다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전했더니 끝내 반성은커녕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더라. 이대로라면 너희 앞길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엄마 그런데 막상 이혼까지 생각하면 아이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곧 아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손주는 아직 너무 어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며느리의 무절제한 행동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지 며칠 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낮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고성이 되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밤마다 뭘 하는지 굳이 다 떠벌려야 했냐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하고 억눌린 듯 했습니다. 내가 떠벌린 게 아니라 엄마가 이미 알고 계셨어. 내가 밤마다 뭘 하는지. 내가 안 말해도 다 눈치채셨다고. 그러자 며느리는 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래도 남편이면 내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부부끼리의 일은 부부끼리 해결해야지. 왜 굳이 시댁에 얘기해서 저를 욕먹게 만드냐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 자체가 문제잖아. 카드값이 쌓이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부모님께 떠넘기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해. 아니, 그게 왜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야 하냐고요? 당신이 남편이면 저를 감싸줘야지. 지금은 부모 편만 드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도대체?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부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울먹이면서도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날카로움을 더해갔습니다. 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이해는커녕 어머니한테 다 일러바쳐? 나는 이제 어디에 기대야 해? 당신까지 내 편이 아니라면 난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에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든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어. 잠시 후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부부 사이마저 깊게 갈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들려오던 고성과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을 덮고도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끼리의 갈등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카드값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서로의 신뢰와 믿음까지 흔드는 싸움으로 번져버린 것입니다. 한참 뒤에야 안방이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부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도 제 표정에서 무언가 짐작을 한 듯 했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젓가락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남편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들었지? 저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결국 아들에게 따졌더라고요. 왜 나한테 얘기했냐고 그게 부부싸움으로 번져버렸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며느리 성경 문제나 카드값 문제가 아니야. 부부 관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 저대로 두면 더 심각해질 거야. 저도 마음속 깊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이 분명 크지만 아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 그 사이에서 제일 상처받는 건 아이일 텐데. 여보, 우리가 나서서 확실히 말해야겠어요. 이대로라면 손주도 불안하고 아들도 무너져요.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앉혀서 얘기하자. 우리 앞에서 서로 할 말 다 하게 하고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해. 만약 며느리가 태도를 고치지 않겠다고 하면 그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해야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안이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무너져 내리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며느리까지 불러 함께 앉혔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숟가락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우리 다 들었다. 이제는 서로 솔직히 말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너희 부부도 이 집안도 무너진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한 공기가 식탁 위에 가득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고 불편한 정적만이 식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자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빚을 지고 그걸 우리에게 떠넘기려 한 건 잘못이다. 더구나 그걸 숨기고 밤마다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한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참았던 듯 억울함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살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풀려고 한 건데 그걸 이렇게까지 큰 죄처럼 몰아가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숨통을 틔운 거라고요. 그런데 왜 전부 저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억울하다는 표정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다.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우리한테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지. 그런데 내가 택한 건 빚을 내는 방법이었고 결국 그 피해는 가족에게 돌아왔어.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식탁을 쿵 하고 치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 누구도 몰라준다니까요.
남편도 제 편 한 번 들어주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도 저만 나무라고. 저는 도대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예요? 그냥 집안이라는 하녀예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 좀 해.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아니잖아. 내가 왜 엄마한테 얘기했는지 알아? 내가 나 몰래 계속 그러는 걸 보면서도 말도 못하고 버티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나 해. 나도 이제는 더는 감출 수가 없었어.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해 소리치지도 않았지만 담긴 피로와 체념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당신도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누구한테도 기대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욕먹고 살아야 하나 봐. 방 안에는 울음과 긴 한숨만이 뒤섞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카드값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가 끝난 뒤 집안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저나 남편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대화할 때도 짧고 차가운 말만 오갔습니다. 손주를 안아 돌보는 시간마저도 어딘가 삐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부엌이나 거실에서 함께하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표정과 태도는 분명히 집안과 점점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해 돌아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금반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무슨 반지?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난번 돌잔치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한테 선물해준 작은 금반지요.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아내가 카드값 조금 갚았다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물었더니 결국 돌려 말하다가 끝내 실토했어요. 그 반지 팔았다고. 순간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손주 돌잔치 때 가족이 정성을 담아 건넨 소중한 선물이 카드빚을 막는 데 쓰였다니. 그것도 며느리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카드빚을 메우기 위해서라니.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손주 돌잔치 반지를 팔았다고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 며느리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카드사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오는데 제가 가진 건 그 반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말에 제 속은 들끓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 그건 아이의 첫 돌 선물이야. 우리가 정성을 담아 건넨 걸 내 마음대로 팔아 카드값을 메우다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남편 역시 옆에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었구나. 그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가족의 정성을 내팽개치고 내 욕심 채우는 데 쓴 거잖아.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배신감을 더 크게 부풀려 올렸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손주 돌잔치 때 우리가 정성껏 선물했던 금반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가슴에 걸려 반드시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얘야,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손주 돌잔치 때 준 금반지, 내가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이냐?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더니 무심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반지는 서랍 속에 분명히 넣어뒀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내 카드값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았니?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야 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진짜 모른다니까요. 왜 저한테 덮어 씌우세요? 카드값 갚은 건 제 친구가 도와준 거예요. 반지는 제가 건드린 적도 없어요. 저는 속으로 울컥하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그런데 왜 내가 카드값을 갚을 돈이 갑자기 생겼는지 설명은 못하잖아. 친구가 도와줬다는 말, 그게 정말 사실이냐?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자꾸 저만 의심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 저 때문이라고 하세요? 금반지 잃어버린 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몰라요. 그 순간 남편이 옆에서 묵직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라면 내가 당당하게 증명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내 태도는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 가족의 정성을 담은 금반지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이 집 식구로서 도리를 저버린 거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아닌데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눈빛과 손끝의 떨림은 그녀가 거짓을 감추고 있다는 걸 똑똑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바늘끝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었고 저와 남편의 눈에는 점점 더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결국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 눈빛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는 혼자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들을 불러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얘야, 잠깐 이리 와보렴. 저는 거실에 앉은 며느리와 마주한 채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내 아내가 금반지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내 아내 입으로 직접 그 반지를 팔아 카드값에 썼다고 했지 않았니? 아들은 순간 눈치를 보는 듯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맞아요. 아내가 저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카드사 독촉 전화가 무서워서 반지 팔아 갚았다고. 그 말이 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다랗게 뜨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말한 거지.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여보, 나 분명히 들었어. 내 입으로 직접 그랬잖아. 친구가 도와줬다는 건 이제 와서 꾸며낸 말이지? 며느리는 더 이상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거리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왜 저만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저와 남편에게 더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깊은 배신감만이 가슴속에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첫 돌을 축하하며 건넸던 금반지가 며느리의 욕심과 무책임 속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단순한 말싸움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같은 지붕 아래 살 수 없다는 것.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저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불신과 배신감이 이미 우리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묵묵히 팔짱을 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 집안의 신뢰와 정을 이렇게 짓밟고도 반성은커녕 거짓으로 덮으려 했잖아. 이런 상황에서 함께 사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이미 마음속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 해요. 아들을 생각해서,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래도 제 아내인데.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가 초반부터 솔직히 힘들다고 털어놓았다면 우리도 도와줬을 거다. 하지만 이 아이가 한 건 은폐와 거짓뿐이었다. 결국 너까지 힘들게 만들었잖니. 이대로라면 가정이 더 엉망이 된다. 남편도 굳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잠시 친정으로 보내라. 따로 떨어져 지내야 서로를 돌아볼 시간이 생긴다. 지금처럼 함께 있다가는 싸움만 더 커질 뿐이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는 이렇게는 못 버티겠습니다. 당분간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겠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를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저는 그냥 힘들어서 잠깐 실수했을 뿐인데.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그 차가움 속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집안에 더 이상 예전 같은 평화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그날 저녁, 집안은 더욱 어수선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 아들은 거실에 앉아 무겁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서랍을 여닫는 소리, 옷가지를 꾸려 넣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아이가 정말 반성은커녕 이 순간조차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며느리는 커다란 가방을 둘러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울음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당당하고 억울하다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더는 숨 쉬기 힘들어요. 짧은 말만 남기고 며느리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떠나고 난 뒤 한동안 집은 적막했습니다. 손주가 울음을 터뜨려 아들이 안아달래고 있었지만 저는 멍하니 서랍과 장롱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해준 예물 상자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세트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급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예물함 좀 보세요. 분명히 여기 있던 거 다 없어졌어요. 남편은 서랍 속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결국 나가기 전에 다 챙겨 나간 거야. 아들도 다가와 확인한 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방금 나갈 때도 그냥 옷이랑 생활용품만 챙기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물까지 다 가져갈 수가 있죠?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단순히 카드 빚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집안의 신뢰 자체를 통째로 무너뜨린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혼식 때 우리 가족이 정성껏 준비해 건넨 예물들, 그 의미와 가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모조리 챙겨간 며느리의 뒷모습이 떠올라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저 아이는 우리 집의 정을 짓밟고 나갔다. 남편의 낮고 무거운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랍 속 비어버린 예물함만이 이 현실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예물함이 텅 비어 있는 걸 확인한 그 순간 제 가슴은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빚이나 쇼핑 문제가 아니야. 집안의 정성을, 아이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소중한 걸 도둑질하듯 챙겨간 거잖아.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예물은 우리 집안의 정성과 체면이 걸린 물건이에요. 그냥 가져가게 두면 저 아이는 절대 반성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도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바로 친정으로 찾아가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 싸들고 나갔는지 직접 물어야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 친정을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 친정 부모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저의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걸 보고 금세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며느리의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나갈 때 결혼 예물을 몽땅 챙겨나갔습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더군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때 방 안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한 채로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제가 받은 예물이잖아요. 제 물건인데 제가 가져간 게 왜 문제예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혀 차가운 목소리로 대받아쳤습니다. 내 물건이라니? 그건 우리 집안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것이고 결혼이라는 약속의 증표였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약속을 짓밟고 예물을 챙겨 도망치듯 나갔다. 그건 내가 가질 자격이 없는 거다. 당장 내놔라. 남편도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낮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버린 행위다. 내가 아직도 양심이 있다면 예물은 돌려놔야 한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저도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예물쯤은 제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저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상이라니? 내가 한 건 도둑질과 다를 게 없다. 그 예물은 내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놓지 않으면 이건 우리 집안의 체면뿐만 아니라 내 친정의 명예까지도 더럽히는 일이 될 거다. 순간 며느리 친정 부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도 난감해하며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 안은 숨조차 막힐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단호하게 예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며느리는 끝까지 내 권리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아버지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하고 억울해도 그건 아니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정성껏 해준 건데 이렇게 다 싸들고 나온 건 잘못이다.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느냐? 며느리의 어머니도 곧장 거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었다는 건 우리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집안 예물을 몽땅 챙겨 나오는 건 도리가 아니야. 그건 우리까지 욕먹을 일이다. 당장 돌려드려라.
그 순간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발끈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저만 탓해요? 제가 시집 와서 얼마나 힘든데 카드값도 살림도 다 제가 혼자 감당했어요. 이 정도는 제가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들었으면 힘들다고 말하면 됐지. 왜 몰래 빚을 만들고 왜 예물까지 훔쳐나오듯 챙겨갔니? 내가 말하는 힘듦은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 남편도 굳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가져간 예물은 단순히 금부치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정성과 약속이다. 그걸 지키지 못했다면 가져갈 자격도 없는 거다. 잠시 방 안에 팽팽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얘야, 당장 방으로 가서 예물 다 꺼내와라. 이건 우리 집 체면에도 걸린 문제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는 못 내놔요. 그거 다 제가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완강한 태도에 며느리 부모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더욱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족 내 다툼이 아니라 예물 문제까지 얽히며 친정과 시댁 사이의 신뢰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며느리 친정의 거실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팽팽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는 곤란한 듯 서로 눈치를 보며 딸을 타일렀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는 못 내놔요. 왜 제가 가져온 걸 돌려줘야 하죠? 시집 와서 받은 예물인데 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권리는 이미 스스로 깨버렸다. 그 예물은 결혼이라는 약속의 증표였고 가정을 함께 지키겠다는 믿음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너는 그걸 짓밟고 떠나면서 챙겨갔잖니. 그건 권리가 아니라 배신이다. 남편도 굳은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낮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린 더 이상 말로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끝내 내놓지 않겠다면 우리는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가가 떨리며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이요? 정말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힘들어서 그거라도 붙잡고 싶었던 건데 이제는 저를 범죄자 취급까지 하시네요. 그러자 남편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내 행동이 이미 도둑질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가족의 정성을 훔쳐간 거나 다름없어. 우리가 이대로 물러서면 너는 반성은커녕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할 거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딸이 완강히 버티고 있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지금이라도 돌려놓으면 가족으로서 마지막 남은 정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도 더는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안의 공기는 바늘 끝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울음과 고집, 시댁의 단호한 결심이 맞부딪히며 결국 이 집안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모두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친정에서의 대화는 끝내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내 권리만을 주장했고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남아있어야 할 예물이 모두 사라진 빈자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손주의 첫돌 선물이 사라진 일에 이어 결혼 예물까지 챙겨간 사실이 밝혀지자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제는 너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내 아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 보았잖니. 예물까지 챙겨서 친정으로 떠난 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끊어낸 거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는 무겁게 떨어져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미련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 사실 이번 일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힘들었다는 건 알겠지만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예물까지 들고 간 걸 보고 이제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 그날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따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손주를 돌보았고 며느리는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한쪽이 텅 빈 듯 쓸쓸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와 아들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대신 간간히 들려오는 건 카드빚 독촉이나 생활비 문제로 인한 갈등 소식뿐이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아들이 조용히 제 앞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결심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서로에게도 아이에게도 고통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물 문제까지 터진 이상 그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차라리 이게 맞다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이혼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던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래된 갈등과 고통이 마침내 끝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스쳤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과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사이에서 저는 오랜 시간 갈팡질팡했지만 아들의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얼굴조차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한다며 손을 맞잡았던 부부가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갈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참혹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날 아들은 무겁게 돌아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오히려 한쪽에서는 홀가분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끝났습니다. 이제 아이는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저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쩔 수 없는 길이었구나. 이제는 손주를 위해서라도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도 함께 할 테니 걱정 말아라. 그날 밤 저는 자고 있는 손주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고운 이마, 평온하게 잠든 모습. 이 아이만큼은 절대 상처받지 않게 지켜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맴돌았습니다. 명절이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고 며느리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문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지난 일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손주와 아들의 삶을 든든히 지켜내야 한다. 아들은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이전과 달리 눈빛에는 확실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집안이 비록 큰 풍파를 겪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씩 품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뒤 우리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무너져 내린 듯한 허탈감이 컸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집안은 다시 일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손주를 먼저 챙겼습니다. 전에는 지쳐 보이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손주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놀랍게도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엄마의 부재를 느끼는 듯 잠결에 울음을 터뜨릴 때도 있었지만 이내 저와 아들의 품에서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손주가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는 아이 때문에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속으로 뿌듯하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집안일의 중심을 다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에는 손주 이유식을 준비하고 낮에는 빨래와 청소로 집안을 정갈히 다듬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손주와 놀아주며 밝은 웃음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어수선하고 쓸쓸했던 집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손주의 맑은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아들이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이 보일 때면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그림자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아이가 무심코 엄마라고 부르며 문 쪽을 바라볼 때면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기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집안이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웃을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세 사람 사이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음을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뒤로 며느리는 집에 발길조차 끊었습니다. 우리도 그 아이와 다시는 마주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손주와 아들과의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현관에서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날선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저 들어갈 거예요.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곧장 거실을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가구와 전자제품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결혼할 때 제 돈 보탰잖아요. 그리고 저 장식장 안에 있는 그릇도 제 거예요. 가져갈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뻔뻔한 소리인가 싶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집의 살림살이는 우리가 오랜 세월 모아온 것들이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장을 열며 접시와 찻잔을 꺼내려 했습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썼던 물건은 다 제 거예요. 제 몫을 찾아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단호한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그만둬라. 내가 이미 이혼하면서 정리할 건 다 정리했다. 법적으로도 내가 손댈 수 있는 건 없다. 이건 모두 우리 집의 살림살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이혼했다고 해서 제가 이 집에서 살던 흔적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억울하면 법으로 가죠.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예물을 챙겨나간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집안 살림까지 내 거라고 우기다니. 우리 집안에 발 디딜 자격조차 없는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하니. 손주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이 급히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와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그만해. 내가 더 이 집에서 술 안 피우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 우리 가정은 내가 다시 흔들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거실 안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주저하다가도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현관문을 세차게 닫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산산이 부서진 마음과 이제는 정말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난 뒤 거실에는 한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손주의 울음소리만이 공기를 가르며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달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남편은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빠르게 뛰어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끝까지 가야겠어.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물까지 챙겨간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는 살림살이까지 자기 거라며 들고 나가려 하잖아. 더는 말로 풀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늘처럼 불쑥 찾아와 소란을 부리면 우리 집안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손주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을 겁니다. 아들은 아이를 안은 채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는 이미 끊겼어요. 저도 더 이상 감싸거나 참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라도 막겠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내며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상담을 받아보자. 내 전 아내가 다시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 접근 금지라도 신청해야 한다. 더는 집안의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는 단호해야 해요. 그동안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해 참아주고 또 기다렸지만 이제는 손주와 아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손주는 아들의 품에서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아들의 어깨를 꼭 붙잡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 세 사람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변덕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이닥쳐 살림살이까지 자기 것이라 우기던 날 이후 저와 남편, 아들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집안에 언제 또 며느리가 들이닥쳐 소란을 피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겁에 질려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의 상황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태라면 전 부인이 시댁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건 명백히 불법 침입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아이 앞에서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을 통해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이를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 같습니다. 그 길로 우리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 창구에 앉아 사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가 되었지요. 이혼 후에도 집에 찾아와 물건을 자기 것이라며 들고 나가려 하고 소란을 피웁니다. 손주 앞에서 고성이 오가고 아이가 두려움에 울기까지 했습니다. 제발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경찰관은 꼼꼼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충분히 심각해 보입니다. 우선 임시접근 금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장기적인 보호명령으로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이 곧장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는 가족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흔들리게 둘 수 없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불안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제야 손주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손주가 제 품에서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 아이 앞에서 그런 소란이 벌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내가 짊어진 사명이다. 며칠 뒤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며느리는 더 이상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다는 정식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한켠이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스쳐갔습니다. 그 후로 전 며느리는 다시는 우리 집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집 앞을 서성이거나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경찰이 단호히 제지했고 결국 모든 시도는 끊겼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손주의 맑은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아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며 가장으로서 자리를 다잡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전보다 더 단단히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생을 오롯이 아들과 손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가끔은 지난날의 소란과 갈등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지금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거짓과 욕심이 아니라 진심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손주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너만큼은 바른 길로 사랑받으며 믿음을 주고받는 사람으로 키워내겠다. 그렇게 우리 집안은 큰 풍파를 겪었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쓰라린 상처 위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늦게나마 배웠습니다.